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여러분과 함께 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입어봤는데 어울립니까? 네. 여러분하고 한 통속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심상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회나 되는 이 유서 깊은 여러분 전문 건설 협회 서울의 우리 경영관리 세미나에 제가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3번 하고 도지사를 경기도에서 2번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때가 좀 많이 묻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솔직히 갑질을 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사실 국회의원들이 갑질 제일 잘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총리고 뭐 불러다 놓고 대통령이 면책 특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말 다 하고 또 대한민국 국회는 아시다시피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 상원 하원이 없이 단원제로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이기 때문에 상하 양원을 합친 만큼 파워가 세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도 3번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할 때는 제가 얼마나 센지를 몰랐어요. 도지사를 해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국회의원들 보고 당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국회의원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국회의원 안 할 때 그렇게 말하느냐. 도지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데 사실 도지사는 별로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아까 여기 서초 구청장 오셨습니다만은 또 우리 최병홍 우리 서초 의회 의장도 오셨는데 서울시의 구청도 사실 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이 다 쥐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다 쥐고 있습니다. 서초구 의회 세율이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다 국회에서 많이 정합니다. 선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나눌 거냐, 행정구역 이거 전부 국회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대통령과 국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겪어보기로는 실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내려놓을 때는 그게 보이는데 하고 있을 때는 모르고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도지사로 관두고 난 다음에 지난 1년이 조금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관두고 저 소록도 가서 한센인들 그리고 꽃동네 가서 노숙자나 또 버려진 우리 아기들 돌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눈이 안 보이고 또 귀가 안 들리고 일어설 수도 없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소변을 받아서 치워드리고 밥을 먹여드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한 달을 지나보니까 야 내가 정말 갑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 전문건설협회가 우리 대기업 특히 아주 큰 수주량이 높은 그런 큰 업체들에 비해서는 아마 의뢰스러움을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그 서럽다는 말 자체를 하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우리 의뢰 형편이 많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특히 최근에 우리 건설업계 업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요즘 조금 나아지고 있죠? 우리 저 심 회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그래도 나아지죠?
별로 뭐 나아진다는 건 별로 없네. 저기 핸드마이크 됩니까? 되면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부동산이 조금 올라오는데 제가 이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공사가 좀 많은 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재작년에 아주 위기를 맞이했어요. 경기도가 세금의 53%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 거래세로 세금이 들어옵니다. 이 서초구 같은 데는 재산세, 담배 소비세 이런 것도 많이 받지만 우리는 절반 이상의 부동산을 사고 팔면 그러려면 이사를 자주 가야지만 우리 세금이 들어오는데 요즘 이사를 안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1인 가구, 한 집에 한 사람만 사는 1인 가구가 우리 경기도 서울은 이제 한 26%, 27%인데 우리도 한 25%가 혼자만 살아요. 그래서 개 한 마리 데리고 혼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큰 집이 필요 없잖아요. 전부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경기도에도 LH공사에서 해놓은 것만 하더라도 몇 천만 평이 있는데 이거 동탄부터 있어요. 동탄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1,000만 평 넘쳐서 동탄에 뭐 양주 뭐 고향 뭐 전부 사방에 이렇게 LH공사에서 택지를 좀 지정해놓은 게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집을 지어서 그냥 하느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이렇게 현재 인구 구조로 봐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218등. 이제 싱가포르를 이광요가 돌아가셨는데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높은 데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그 다음에 홍콩 같은 데, 대만, 요 세 개 빼고는 아시아에서 제일 낮아요. 도시국가는 아주 면적이 좁은 데에는 우리가 너무 애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는 또 1인 가구, 시집 장가를 안 가요. 그래서 요즘 대학 가보면은 대학에서는 취업은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다. 저는 반대다. 결혼이 필수고 취업이 선택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니까 학생들이 저보고 꼰대라. 저는 정말 결혼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직장을 다녀와 돈을 벌어도 집에 가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개 한 마리 데리고 뭐 돈 벌어서 어디다 씁니까? 그러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을 때 돈 버는 그 보람이 있고 돈 벌 목표가 있고 그러면 아기들이 크면서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또 집을 늘리고 또 시집장가 가서 손자 손녀 낳으면 또 집을 하나 사줘야 되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산이 지금 이런 핸드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생산이 아니고 집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생산하는 것,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인류 역사상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생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생산이죠. 이 생명을 생산하고 기르고 서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겠다니까 이제 집이 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원룸 외에는 필요 없는 이런 인구 구조로 바뀌는 이거는 대한민국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구 구성이 출산율이 2.0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평균을 유지하는 2.0이 넘는 나라가 미국이 넘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기들 데리고 집집마다 애들이 보통 2~3명, 서너 명 다 많아요.
제가 미국인들한테 요즘에 여론조사상으로 물어보면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정, 가족, 자식, 이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미국 여대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현모양처가 1등이 나왔어요. 판사,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학교 선생이 아니고 현모양처. 현모라는 것은 애를 낳겠다는 거죠. 양처라는 것은 시집을 가겠다는 거죠. 시집 가서 애 낳는 거를 미국 여대생이 제일 좋은 미래 희망 직업 1위가 됐어요. 그만큼 가족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미국은 또 세계에서 가장 일요일에 교회를 제일 많이 갑니다.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교회를 가요. 일요일. 다른 데는 유럽 같은 데는 프랑스 같은 데도 성당에 다닌다고 하는데 구교, 가톨릭이 자기 국교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일요일에 성당 안 가는 겁니다. 1년에 그저 한 3번 결혼을 태어나서 한 번 가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한 번 가서 뭐 앞에서 반찬 끼고 죽으면 장례식에서 한 번 가고 한 3번밖에 안 가요. 우리 절에 가듯이 그렇게 안 가요. 그런데 미국은 계속 그런 종교적인 가치를 중시하면서 그 다음에 자녀, 가족의 가치. 그런데 미국에 제가 기업연구소라고 있어요.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라는 그런 미국 기업연구소의 그 박사, 에버슈타트라는 박사한테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만나서 들어봤어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미국은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가정이 유지가 될 때, 가족과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과 가족의 유지다. 지금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정과 가족이 전부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인이 살고 있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우리 집안 친척들 만났는데 남자들이 50세 넘어서도 결혼 안 한 제 친척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 안 해. 딸도 그렇지만 아들도 결혼 안 해요. 집집마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유지가 안 되고 가족이 전부 해체되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약해지고 아까 말씀처럼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야 이거 큰일 났네. 뛰어야 돼. 죽기 살기 뛰면 돼. 근데 결혼을 안 하니까 그냥 뭐 알바 좀 하다가 뭐 일없으면 또 쉬다가 여행도 좀 갔다가 이게 중심이 안 돼. 근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이게 아이고 우리 아내, 우리 자식 학비를 벌어야지, 생활비를 벌어야지,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바로 헝그리 정신이 확실히 씁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정과 가족이 유지된다는 것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원동력이 된다. 이것이 요즘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다 내리는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이 파괴되고 혼자 살고 시집장가 안 가고 애 안 낳고 하면 건설업계 자체도 미래가 없다. 다른 이 핸드폰 공장의 자동차는 뭐 하는 것도 없고 특히 건설 분야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특히 여러분한테 위기가 왔는데 저는 이 위기가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요즘에 집값이 올라가고 조금 경기가 상하니까 괜찮지 않겠나 그러는데 저는 인구 구조상 이것이 오래갈 문제다. 쉽게 안 풀린다. 그럼 대한민국 어떤 길이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의 전문가들, 북한 연구만 하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도 북한에 한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북한의 고속도로라는 게 개성평양 고속도로 제가 한번 타보고 또 원산에서부터 평양 가는 고속도로도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 시골길 비슷한데 거기 그냥 뒤에 땔감 몇 개 해가지고 보따리 짊어지고 걸어가는 아주머니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철도 같은 것도 홍수가 나면은 홍수의 그 물의 힘으로 철도가 전부 다 부서져가지고 복구할 힘이 없어요. 복구를 못해요. 도로, 철도, 고속도로가 모두 다 파괴되고 물론 우리나라 KT 같은 고속철도는 물론 없고요. 거기다가 주택은 우리 경기도 올라가셔가지고 저쪽 북쪽을 내려다보는 데 많죠. 애기봉이나 여기 도라산 전망대나 또는 여기 전망대 올라가시면은 전부 다 북쪽이 다 보이죠. 그 집을 보시면은 집이 전부 넓어 있습니다. 학교도 공장도 모든 건물과 도시 자체가 거의 파괴 상태에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광산 같은 것도 전부 다 광산이 다 물이 차가지고 그 물을 퍼낼 전기가 부족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꽉 차가지고 지하 광산을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걸 전부 보고 나면 산에 보면 또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다 해서 우리가 개성 주변에는 나무를 심어주고 있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바람 불면 그 먼지가 다 날아오죠. 그리고 나무가 없으니까 또 물이 없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산에 나무를 심고 광산에 물을 퍼내고 도로, 철도, 고속도로, 고속철도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도시를 새로 만들고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북한 땅은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넓죠. 도로 총연장도 더 많이 만들어요. 그 일들이 전부 여기 제가 아까 보니까 전문건설 옆에 토공, 철근, 콘크리트, 비계, 구조물, 포장, 비장, 방수, 조적, 실내 건축, 금속, 구조, 창호, 철도, 궤도, 석공, 지붕, 판금, 건조, 조경, 식재, 보링, 그라우팅, 또 승강기 설치, 수중, 상하수도 설치. 여러분들 할 일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개성공단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통일이 전문건설협회의 대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DMZ에 가보시면은 6중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철조망이 이쪽에 3중, 북쪽에 3중, 6중 철조망으로 반도의 흐리를 자르고 있는데 그게 우리 경기도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인천에는 거기 옹진에 NLL 지나가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반도가 아니라 섬처럼 돼서 바다로는 갈 수 있는데 대륙성을 잃어버렸죠. 통일이 되면 대륙성이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동차 몰고 바로 개성, 평양, 신의주, 단동, 심양, 북경까지 그리고 이 동해안을 통해 가지고 브라디보스톡으로 연해주, 브라디보스톡 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베리아, 유럽을 또 몽골, 카자흐스탄, 터키까지, 아프리카까지 자동차 몰고 기름만 넣고 계속 가면 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건설업체가 지금은 중동까지 가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중동 가서 원전이다 여러 가지 뭘 했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건설업체가 장비도 가지고
시베리아로 저 중국 대륙으로 어디까지도 그 시장이 넓어져요. 지금은 5천만에 이 우리나라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북한이 12만에서 22만인데 한반도가 엄청 넓은 넓이로 이제 이게 몇십 배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중국이 우리 땅 45배, 러시아는 말할 필요도 더 넓고 엄청나게 넓은 그 시장이 여러분한테 열릴 겁니다. 북한만이 아닙니다. 바로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여러분의 그 전문 건설의 역량이 이제는 두만강의 기적으로, 압록강의 기적으로,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게 이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남북 간의 통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이 통일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관심 가지시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미래 비전이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다.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태인을 죽인 패전 전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이기 때문에 내토막이 났습니다. 미, 영, 불, 소 4개 나라가 내토막을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전쟁에서 패전한 적도 없습니다. 전쟁을 저지르고 그 전쟁 중에 가미가제 특공대가 일본의 하와이까지 가서 진주만 미군 부대를 습격을 해가지고 2500명 이상이 1941년에 몰살을 당했어요. 9.11 테러 이상으로 당시 미국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어요. 와, 일본이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는 자체 이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히틀러도 미국 본토를 공격 안 했어요. 일본은 미국 본토를 그냥 부숴가지고 2,000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본은 그렇게 미국에 엄청난 인명을 사상했는데 일본은 분단이 안 됐어요. 패전했는데도 나눠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 없는 식민지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따라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아무런 전쟁 범죄를 저지른 죄값을 치를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 어떤 나라를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독일은 해코지해서 나누어졌고 그러나 25년 전에 통일이 됐어요. 우리는 해코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나누어졌는데 독일이 통일되고 25년이 지났는데 아직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늘 국제사회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엔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분단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분단되어 있다. 억울하다. 누가 나누느냐?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 힘없는 아시아의 작은 식민지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나눴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제는 합쳐주라. 책임이 유엔에 있다. 통일에 대한 책임. 우리도 노력하지만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도와주라. 안 도와준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독일은 그때 독일이 통일이 되면 다시 독일이 지금 통일된 이후에 유럽의 최강자가 됐습니다. 이후에 아시다시피 독일이 없으면 EU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최강자가 됐습니다. 독일은 그렇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전 유럽을 다시 또 한번 흔들지 않겠느냐 두려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해가지고
김정은이 같은 거는 혹시 하도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핵을 탑재를 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혹시 때리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소형 핵을 테러 집단에 팔거나 자기 테러 집단을 보내가 미국을 9.11 테러처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되기에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에서 아이고 뭐 통일해서 뭐하냐, 또 남북 간에 너무나 의견이 안 맞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바로 통일이 될 거로 봅니다. 그런데 해방되기 전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8월 초까지도 이게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거의 없었어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 본 사람이 없는 이유가, 일본은 당시에 일본 군인 숫자가 789만 명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직전에 일본 군인은 789만 명.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1000명도 제대로 안 되죠. 해방이 되겠냐? 그러나 하느님이 모아사 미국이 원자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딱 한 방씩 두 방을 때리니까 천황이 바로 항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오묘한 하느님이 모아사 우리나라 해방 만세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라는 거는 지금 뭐 김정은이가 저 세파란데 뭐 오래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풍선 날리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많죠. 풍선 날리는 것 자체가 김정은한테는 너무너무 협박 위협이 됩니다. 신경질을 엄청 부립니다. 나라면 무조건 쏴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애기봉, 김포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줄이 불 밝히던 것도 지금 불을 싹 꺼버렸습니다. 다 잘라내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면 얼마든지 저 북내부가 움직입니다. 북내부가 지금 현재는 모든 면에서 남조선이 더 잘 산다는 거, 자유가 있고 잘 산다는 거 중국 사람도 압니다. 북한은 가까이 있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김정은이 하고 몇 명만 무너지면 우리도 남조선처럼 이렇게 좋은 옷도 좀 입고,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옷이 얼마나 좋은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밥 먹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배고픈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건설협회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매우 좀 주목하셔야 될 그런 직업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제 자체가 지금 어려운데 기름값이 요즘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기름값이 떨어지면 여기서도 전문적인 그 토공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쉐일 오일, 쉐일 가스 때문에 기름값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조지 미첼이라는 미국의 지질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미국의 지하에 기름이 묻혀있다. 다만 그 기름이 구들장처럼 얇고 단단한 그 바위, 이 층이 이렇게 지는 바위 속에 기름이 들어있다. 이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뚫어서 만드느냐 하는 그런 모험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3,000m 그리고 수평으로 6,000m를 들어가는 이 채굴 방법을 개발했는데 물과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액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압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청석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그 구들장 같은 걸 깨뜨려 가지고 지하에서 경제적으로 퍼내는 바로 공법.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킹 공법을 가지고 미국에 기름을 뽑아내는데 미국에 그 노스다코타 주라는데 하나만 하더라도 한 개 주에 지하에 묻혀 있는 기름 양이 미국 전체가 300년 쓸 수 있는 기름이 묻혀 있어요. 미국 전체는 앞으로 수백 년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어마어마한 기름을 지금 배럴당 $60 이내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 받은 기름값이 지금 확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미국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기름값이 미국은 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집집마다 자동차 기름값이나 난방 기름값이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봉급은 똑같은데 돈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덜 들어가는 만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고 이제는 쇼핑을 하고 이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작년에 5% 성장입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30년 동안은 세계 경제를 제패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경제가 앞으로 중국이 더 커지지 않겠냐 이 이야기는 쓸데없는 질문이 됐습니다. 미국이 확실하게 앞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1980년에 일본이 워낙 잘 나가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 땅을 다 사버릴 것이다. 맨하탄이부터 시작 다 살 것이다. 미국 빌딩 땅 다 살 수 있다. 일본이 곧 미국을 다 살 것이다. 그러나 헛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일본은 장기 침체에 빠져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인구 자체가 노령화가 되긴 되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들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미국의 출산율이 2.0이 넘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밑에서 계속 올라가요. 두 번째, 미국은 또 축복받은 땅이 돼가지고 땅 속에서 기름이 막 쏟아져요. 기름 수출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솟아나고 바로 사람들이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계속 생산을 해서 이 사람들이 경제를 감당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도 팔리고 각종 소비도 있고 시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 경제 단위가 그렇게 되는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지금 이미 노령화에 들어갔어요. 예, 하나만 낳자 이렇게 되죠. 요즘 폐지했는데도 이게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들을 엄청나게 이뻐하고 가정과 가족을 매우 중시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엄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기업가들의 모험 정신, 기업가 정신, 창업을 계속 많이 합니다. 공산국가가 아닌 중국은 아직까지 그런 기업인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공산당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르는 국가의 운영 발전 이걸 중시해요. 이 원리가 달라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중시하고 자기 가정을 중시하고 자기 회사를 중시하고 자기 지역을 중시하고 미국의 50개 주가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각 도시마다 미국이나 1년에 선거만 8만 번 선거만 8만 번 이상의 선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는 그리고 기업은 해마다 새로운 기업이 대학생 때부터 창업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기업의 창업,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확 받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제가 볼 때는 한 30년 내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의 이 패권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눈치를 보는데 지금 우리 국방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첫째, 북한은 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를 한 1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사일도 지금 계속 그 사거리를 넓혀나가고 그리고 정확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장사정포가 우리 전방에 배치가 되고 경기도 일원이 다 장사정포를 맞게 되는데
평택도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 있었다고 봤는데 요즘은 최근에 다연장포를 다시 북한이 사거리 같은 긴 놈 이걸 개발해가 실전 배치를 시켰어요. 이건 평택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평택 기지로까지 미국을 좀 뒤로 뺐는데 빼도 그까지 사거리가 오는 새로운 포를 계속 북한이 개발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쌓아들어가는 걸 만들어서 자기 기지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북에서 멀리 쏘면 날아가는 도중에 공중에서 격파시키는 걸 배치를 하는데 이것은 볼 것 없이 미국이 자기 기지 안에 쌓아들어 한다고 할 것을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북한의 저러한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 방어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미국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돈 안 들이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간에 국방 안보에서 비대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 북한이 앞서 있는 핵, 미사일, 잠수함, 생화학 무기, 그리고 특수전 부대 이렇게가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국회에 통진당이라는 이석이라는 북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국회의원까지 5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국고보조도 해줬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그 사람들한테 봉급 다 줬습니다. 그 보좌관 9명한테도 매달 봉급 주고 그 국회의원한테 주고 있었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해산명령 내렸어요.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가 박수 한번 건성박수 좀 쳤다고 총살을 시켜줬어요. 여기도 지금 조금 졸고 있는 분은 이거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유로 대한민국인지를 깊이 느끼세요. 무슨 일이야? 자기 고모부가 박수를 안 친 것도 아니고 건성박수 좀 쳤다고 총살인데 여기에 그래도 전문 경영이 세미나하는데 여기서 똘랑똘랑하게가 있어도 물어보고 모르면 아마 그 숙청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냐는 이 자유 때문에 바로 각종 북한의 대남 지하 조직이 이리 들어오고 우리 대통령을 마음껏 욕하고 이 내부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반미운동해서 물러가라 소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 전선의 비대칭이죠. 저기는 완전히 통합. 그리고 우리는 선거를 해서 대통령은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국회의원 4년마다 아까 구청장도 4년마다 구의회 의장도 4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저기는 3대 세습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 왕조는 바로 김씨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선거에 위험도 없고 국민 눈치 보고 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표 걱정 때문에 점심을 공짜로 준다. 이제 애 키우는 값을 공짜로 준다. 차도 공짜로 태워준다. 이제 교복도 공짜로 주겠다. 이제 전부 공짜 집도 주겠다. 공짜로 그러다 보니까 공짜는 다 주겠다고 하는데 세금 올린다 그러면 담배값 올리는 것도 다 표가 뒤로 다 돌아서 세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공짜로 먹고 일 안 하고 돈 달라 노는 날도 늘리지만 자기 부담은 아무도 안 하거든요. 여기에 북과 우리 사이의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첫째는 한미 동맹이
6.25 때 우리가 태평양 바다에 다 빠지기 직전에 유엔과 미국 군인이 와서 우리와 싸워가지고 지금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놨습니다. 통일은 못했습니다. 적어도 통일되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6.25 때까지 불과 65년 전까지는 우리의 적국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중국하고 우리가 싸웠었어요. 러시아, 중공, 북한 이렇게 세 개 나라와 우리 유엔군과 미군과 우리가 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도 통일해서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를 정확하게 지도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제일 중요한 점이 가정을 유지하고 출산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출산율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통일이 돼버리면 이제 북쪽에서 추우니까 저 연해주나 러시아, 시베리아든지 만주 추우니까 겨울에 다 내려와서 살려고. 이 자유롭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와야 얼굴도 이뻐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애들 학교도 잘 다닐 수 있고 여기 오면은 자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코리안 드림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이러면 바로 그런 이민의 요소에 의해서도 대한민국 인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인구가 줄어가지고 출산 안 하는데 노인들만 전부 앉아있다. 노인들은 갈 데가 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가 이 노인들을 업고 다닙니까? 애를 안 하니까 업어드릴 애도 안 나와요. 개밖에 없습니다. 개가 노인을 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인구 문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와 사회의 유지와 번영 발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에 세계에서 가장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는 데가 대한민국. 일본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그린벨트를 지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인구가 늘어나던 시대, 서울은 10,000원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인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직 좀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는 정 어려움 빼고 여기는 아직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도위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더라도 제가 어제 대구를 갔는데 대구, 광주, 대구는 그린벨트 45%, 대구 동구 그리고 저 달성군, 칠곡 이런 데가 거의 그린벨트. 그 다음에 광주도 그린벨트가 광주시 면적의 49%. 광주만 그린벨트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주, 담양 곡성 전부 그린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무슨 그린벨트가 필요합니까? 인구가 늘어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대구에 무슨 그린벨트가 필요합니까? 과거에는 제주도도 그린벨트에서 다 풀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산이 어떻게 해요? 산은 아시다시피 여기 다 건설 도사들이십니다. 산은 산지 규제, 경사도, 고도, 그 다음에 임상 축적, 녹지 상태 이런 거 다 봐서 규제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 없어도 산이 뭐를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산이 많은 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를 이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부터 지방의 광역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겨야 돼요. 그러면 뭐 이 수도권은 문제가 있으면 수도권은 2단계로 하고 그 전에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나머지 지역은 싹 풀어줘요. 그럼 그쪽은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는데 어떤 지사는 우리는 환경이다. 풀지 않겠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 더 엄격하게 해라. 그럼 거기서 경쟁이 있나? 그런데 지금은 도시 간의 경쟁, 나라 간의 경쟁의 핵심은 어느 나라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 이게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저기 가면 좋은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카자흐스탄에서도 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옵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씁니다. 싱가포르 이왕용 돌아가셨지만 5만 6천 달 아시아 1등 그만큼 개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세계에서 우수 인재들이 몰려듭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으면 자기 국민들도 전부 다 외국으로 이민 갑니다. 미국으로, 중국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시골에 경북 영천이 저희 시골입니다만 여기 우리 회장님 청송, 우리 의장님 청송보다 우리가 조금 더 도시적입니다. 우리도 시골. 그 산비탈에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중학교 때 산비탈에 개간을 해서 뽕밭을 만들어서 누에를 쳐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누에가 안 돼서 그다음 복숭아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가보면은 우리 산소가 그쪽에 가보면은 그 제가 개간했던 아버지가 개간했던 모든 땅이 다 놀고 있어요. 그 땅만이 아니고 그 밑에 골짜기에 원래 물이 흐르는 논도 있었는데 산 계곡에 논이 있었는데 논도 다 놀고 있어요. 농지가 놀고 시골에 농민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집에 혼자밖에 안 살아요. 없었죠. 그래서 이런 농지가 무궁무진하게 다들 지금 놀고 있는 이런 농지인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묶어서 농림부의 중앙농지심의위원회 거기 가서 풀지 않으면 못 풀게.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문제 없다면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풀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농촌의 잡종지, 산지 이거는 거기다 집도 짓고 공장도 들어올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공장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못하게 됐어요. 요즘 이제 조금 허용된 게 축사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할 수 있어요. 용도를 너무 제한해 있기 때문에 그 땅값이 떨어졌어요. 그 농민만 손해를 봐요. 이거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농민들이 자기 재산 가치가 도시 용지나 잡종지보다 너무 떨어진 이 농지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활용해서 아이들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농사 안 지려고 합니다. 땅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정책은 잘못돼서 농지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틀렸다고 계속 농림부에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정책이 잘못된 것도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GTX를 했는데요. GTX는 아시는 것처럼 GTX는 서울, 경기, 인천 이 2,500만 인구가 바로 30분 내에 자기 직장과 집 사이를 연결해주는 획기적인 신개념 고속철도입니다. 이 신개념의 고속철도는 저기 와서 계시는 이한준 우리 전 교통연구원 부원장하시고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 사장하시는 이한준 저 사장 저 팀에서 개발합니다. 물론 여러 건설업체의 전문가들과 그 연구자, 학자들이 전부 모여서 교통 전문가, 토목 전문가, 철도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이뤄서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신개념 최첨단 지하 고속철도입니다. 시속 최고 200km씩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철도가 2km, 1km 만에 지하철이 선다면 이거는 10km씩 가서 한 번씩 쓰니까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광역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서울 같은 좁은 지역에서만 출퇴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출퇴근의 거리를 짧은 시간 내에 멀리 퍼져주기 때문에 전체 도시 주택이나 택지값을 떨어뜨립니다. 도시 자체의
광역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개념 제품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세계 노선인데 신속하게 여기에 빨리 좀 하고 또 민자도 여기에 다 오겠다 해서 민자 오는 사람들 배척하지 말고 받아가지고 이런 제품 이것은 바로 삽질이 아니라 복지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출퇴근 교통이 편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1등 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도 복지고 그 다음에 출퇴근 교통도 복지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삽질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늘 합니다. 당신은 어젯밤에 어디서 자고 오늘 저녁에 어디로 돌아갈 겁니까? 당신의 집이라면 그 집은 삽질하지 않고 맨손으로 집을 지었습니까? 그런 잘못된 토건, 건설, 건축에 대한 비하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반드시 찾아서 이 전문 건설협회 세미나 할 때 여기다가 건설 토건업을 비하하는 발언하는 사람 리스트를 여기다 뽑아봤어요. 1등부터 3등까지 발표해서 다음에 알아서 찍든지 말든지 이렇게 공표를 해줘야 돼요. 베스트 뽑지만은 월스트도 뽑아가지고 잘하는 사람 셋, 못하는 사람 셋 뽑아가 발표를 해줘요. 근데 안 하더라고. 나는 상당히 좋은 말 했는데도 한 번도 박수를 안 쳐주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막 떠드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아직 절반 이상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북한 철도도 도로도 산도 집도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는 우리 땅, 우리 이 한반도를 통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상들이 살던 간도지방 그리고 우리 연해주 지방 여기에도 우리가 다 우리말 다 통하고 우리나라 사람 다 살고 있어요. 이 광활한 만주벌판 시베리아 불판까지 통일의 그 넓고 광활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전문 건설인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나가시기를 기대하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